네, 반갑습니다. 이종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오신 분들의 제 예상은 한 30% 정도는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거나 예비 고2 학부모님들이에요. 저희 예약자들을 보면 소위 뭐 지금 현재 고3 학부모님들도 꽤 많지만 이제 소위 이제 고3이 되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제가 뭐 대치동이나 다른 데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예상 혹은 평가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수능 이전에 막 예상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였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밴드에도 이제 글을 썼는데 2019학년도의 최대의 변수는 2022학년도를 발표했다라는 게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22학년도 뭐 제가 2022학년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2022학년도 핵심은 뭐예요? 정시가 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수학에서 선택이라는 게 생기고, 마지막으로 핵심은 EBS 연계율이 줄고, 이 EBS 연계율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현 정부가 일단 이런 정책적 기조를 잡았다면 아마도 올해서부터 어려운 수능의 기조로 가져갈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의 변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 수능의 결과는 2022학년도에 대한 서막인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은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시험이 어렵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려운 게 어떤 건데 이런 게 되게 있잖아요. 국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 이런 질문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다고 해서 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어렵게 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패턴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작문 문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낼 여지가 있다. 특히 문법에서 애들을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괴롭힐 여지가 있다. 맞죠? 자, 두 번째 패턴 뭐예요? 두 번째 패턴 뭐예요? 제일 많은 거. 애들이 싫어하는 비문학 지문을 일단 골라서 일단 지문에 넣는다. 근데 그걸 합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고급진 용어로 융합형 지문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패턴이 사실은 계속해서 번갈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하든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대치동 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뭐예요? 하나가 있었어요. 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 30번이 왜 어렵니? 이렇게 물어보면 30번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주어온 글씨예요? 걔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렵게 태어난 아이예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수학 30번이 어려운 건 뭐냐면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애들이 풀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의 기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에 서 있는 건 뭐냐면 낯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국어에서 낯선 게 나왔어요. 어디에서요? 문학에서요. 애들은 문학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문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면 EBS 교재 나오거든 그 EBS 교재에 있는 작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EBS에 있는 작품만 열심히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일단 낯선 작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애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어내는 이 패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평가원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려고 했었던 모든 짓을 다 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수학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 수학 30번 그래, 낯선 작품은 낯선 작품이다. 그 다음에 또 21번, 29번으로 대변되는 뭔가 복잡하고, 그죠? 예, 문제를 좀 꽈놓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싫어하는 어떤 단원에서 주로 출제하고 뭐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1번에서 20번 사이에서 분명히 애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끼워 넣는다. 이거였죠. 제가 다른 설명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 근데 이번에 어디에서 그걸 또 틱 넣어버렸어요? 20번. 여기서부터 또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당황했는데 21번 갔더니 어때요? 멘붕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다른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29번 가기 전까지. 자, 마지막으로는요, 또 뭐였어요? 영어죠.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이번에 어머님들에게 퀴즈 많이 내지 않았어요? 이번에 퀴즈 냈잖아요. 대치동에서 1등급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분은 대답한 분이 있어요. 7%요. 다 근거가 있어요. 10%라고 얘기했던 분들 작년에 10%가 나왔으니까, 5%라고 얘기했던 분들 올해 9월에 5% 나왔으니까, 7%라고 얘기했던 분들 분명히 중간일 거야.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이 뭔지 아시냐고, 저는 정답을 안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전 정답을 알아요. 그때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5에서 10% 사이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올해 만약에 5% 선까지 내려낸다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죠. 내년도에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많은 기관에서 어떤 데는 뭐 4.8%야 이렇게 예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5.5% 정도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데가 있지만, 예상보다 그 1등급의 비율은 조금은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네, 미응시자 때문이죠. 그 비율을 정할 때 최고로 많이 응시했던 학생 수 대비로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어 응시생 대비 몇 %냐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약간 영어 1등급 비율이 늘어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결과는 거의 4%에 나온 것에 버금가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올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요 수많은 시간 동안 입시를 해왔지만 지금 만점 예상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145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145라고 하는 이상의 표준 점수를 본 적이 저는 2011학년도에 자연계 수학밖에 없어요. 그때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2011학년도 자연계 수학은 만점의 편수가 152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2학년도에 EBS 연계 정책이 발표되고 쉬운 수능의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이 아무리 높아봤자 140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의 정책적 기조를 본다면 만점의 표준 점수는 145에서 125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럼 145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매우 어렵게 출제된 것이고, 125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매우 쉽게 출제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국어의 지금 만점의 표준점수 예상 표점은 몇 점이에요? 145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투스에서 초기에 아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는요, 몇 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158까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너무 당황해갖고 막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선생님들이 풀어본 이 체감 난이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데이터가 계속해서 모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점점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좀 정상화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기관에서도 145 이하로 예상하는 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올해 국어를 잘 본 애들은 진짜 대박이긴 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성적대가 어떨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만점의 표준 점수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경쟁해야 될 애들이 3등급이라면 3등급 애들의 표준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내 아이가 지금 국어가 지금 3등급 되고 나는 지금 지원해야 될 대학이 3등급 대 대학인데 1등급 만점짜리 애들 145점 애들 오면 어떻게, 이거 걱정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안 올 거니까. 그리고 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가 수석해. 그리고 자리를 내주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번에 국어의 표점이 엄청 높대. 우리 애는 국어를 못 봤어. 너무 걱정이야. 물론 걱정해야 될 요소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뭐다? 내 아이가 지원해야 될 대학의 성적대에, 혹은 내 아이가 경쟁해야 될 대상층의 그 등급에 있어서의 표점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3등급 보세요. 예상이긴 하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야? 어렵긴 분명히 어려웠으나 지금 그렇게 나만 못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렇게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죠? 물론 뒤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올해 정시까지 간다면 최대의 변수가 될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국영수탐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맞죠? 근데 영어는 지금 등급화되어 있고, 그래서 뭐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지죠. 국수탐을 기본적으로 반영하되 영어를 반영비를 곱해서 반영하는 대학, 즉 영어의 영역이 높은 대학, 이렇게 나눠질 거고, 그죠? 영어를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 그러니까 영어의 영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뭐 그런 거 신문기사 났잖아요. 영어 뭐 3등급이면 서울대 의대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신문기사 났는데 작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어떻다? 국수탐 다 맞고, 혹은 국수탐 엄청 잘 보고 영어 3등급 맞아도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 맞기만 하면 영어가 4등급 나왔어도 가능했다. 물론 국수탐 다 맞고 영어 4등급 맞는 애가 존재할까? 존재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정해보는 거죠. 그만큼 서울대라고 하는 대학은 영어의 영역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작년에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영어의 영역이 높은 대학이 있고 영어의 영역이 없는 대학이 있다면 영어를 좀 못 본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어의 영역이 없는 대학을 쓰려고 대들겠죠. 이게 상식 아닌가요? 내가 영어를 못 봤으니까 그래도 나는 저 대학이 좋아, 그리고 덤비는 애는 존재하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서울대를 썼다고 가정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못 본 애가 서울대를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안정권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디를 안정권을 잡겠어요? 당연히 고대를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도 연대를 피하고 고대를 잡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패턴이 작년에도 심했다 안 심했다? 심했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오히려 펑크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나면 어디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 연대에서 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고대와 서울대를 동시에 쓰는 해당되는 학과, 일부 상위권 학과가 마지막에 막판에 빌 수도 있다. 이건 현실화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올해처럼 영어가 지금 1등급 비율이 5% 나온다면 가정해보세요. 어떤 현상까지 벌어질까요? 진짜 영어 못 본 애들은 다 피하려고 대들겠죠. 그죠? 영어를 못 본 애들은 다 어느 대학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영어의 반영 비율이 거의 없거나, 그죠? 혹은 영어의 가감점으로 반영하는 대학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수학 가형 볼게요.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표점은 살짝 올라갔으나 그래도 작년보다는 표점이 상당 부분 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러나 작년보다 대폭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자연계 최상위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학의 영역보다 뭐의 영역이 굉장히 높아졌다? 국어의 영역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최상위권 측으로 얘기한다면 의대 라인 쪽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어의 영역이 적은 대학이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수학은 잘 보고 좀 국어를 좀 못 본 최상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탐도 잘 보고 영어는 일찍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패턴상으로 어떤 패턴일까요? 2, 1, 1, 1 뭐 이렇게 찍은 애들이겠죠. 근데 의대는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고민에 빠질까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으로 나는 찾아야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대학은 커트라인의 어떤 상승 여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나형 볼게요.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계에서 진짜 수학을 잘 보내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 인문계의 상위권들 중에서는 수학을 되게 잘 보는 학생들 중에서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 중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대학을 안정권을 잡은다면 거의 떨어지는 일은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을 좀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3등급선 보면 또 어때요? 실제로 저렇게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저거보다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긴 하는데 뭐 2등급, 3등급 라인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이번에 평가원은 한 4문항 정도는 확실하게 어렵게 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쉽게 낸 것은 분명히 맞다는 거죠. 근데 애들이 굉장히 여러모로 좀 당황했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애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못 읽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어의 지금 1등급 저희가 예상하는 건 4.88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제 판단은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뭐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뭐 때문에? 미응시 학생 때문에 살짝 올라갈 개연성은 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살짝 올라간다고 한들 5.5%가 넘어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얼마나 준 거죠? 절반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작년에 영어의 반영 비율, 영어를 반영 비율로 곱했던 대학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의 영향력이 높았던 대학들은 작년에 있어서의 그 결과치가 올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대학들은 커트라인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겠죠. 작년 애들은 다 1등급 애들이 지원했다면 올해는 2등급 애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특히 그래서 주로 보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위 최상위권이라고 불려지는 대학들은 영어가 조금은 영향력이 좀 없는 쪽이 많죠. 즉 가감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소위 건동 홍숙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요 라인서부터 밑에 대학서부터는 영어의 영향력이 절대 적지 않아요. 그죠? 소위 이런 대학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중상위권의 인서울 대학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대학들은 올해 아마도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에 커트라인이 하락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사실은 무조건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도 존재하니까 이런 좀 허점들을 잘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잘 보시면 자,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워낙에 지금 영어의 1등급 비율이 좀 축소됐고 탐구, 특히 수학에 있어서의 표점도 굉장히 높고 국어의 표점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탐은 의외로 국수탐에서 혹은 국영수에서 변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의외로 사탐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생길 여지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되어지는 1등급이 50점으로 예상되는 과목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한번 다 보여드릴까요? 자, 어때요? 자, 다음 거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거의 절반이 50점이 1컷 같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 애는 뭐 한 거야? 뭐 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입시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으나 이것까지 제가 지금 다 설명할 건 아니겠지만 탐구는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인문계는 왜? 어차피 전부 다 탐구는 반영할 때
정시 원서를 쓸 땐 뭐로 전환되니까 변환 표준 점수로 전환되거든요. 근데 이 변환 표준 점수로 전환되는 이 기준점이 뭐가 돼요?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탐구는 뭐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 100분위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해석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야 수능 만점자도 연대의대 떨어졌대 이런 기사가 왜 쏟아져 나올 수 있냐? 만점자가 탐구가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98일 수 있지 않아요? 맞죠? 근데 하나 틀린 애가 100분위가 99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 틀린 애가 이기는 거예요? 두 개 다 맞은 애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 틀린 애가 이기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만점자가 연대의대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만점이 1등급 컷이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뭐예요? 100분위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큰 변수를 몰고 올 것 같지가 않다. 왜? 국영수의 변별력이 워낙 있었다. 지금 해석되셨죠? 근데 만약에 국영수의 변별력이 없었다면 이게 올해 최대의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크게 변수로 떠오를 것 같지가 않다. 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과탐을 볼게요. 어마어마해요. 예, 생원 봤더니 만점을 받으면 73이 예상돼요. 저 곱하기 2 해보세요. 146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맞죠? 이해되세요 지금? 생명과학의 예상 표준점수가 지금 73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과목에 특히 제가 왜 생명과학에 지금 만점의 편수가 73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냐면 자연계는 달라요. 자연계는 점수의 반영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의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대 라인 중에서는 몇몇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표점을 그냥 갖다 써요. 변표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단순 표점을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어딥니까? 동아대, 인제대, 원광대 이런 대학들이에요. 이런 대학들은 저 단순 표점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러면 저렇게 특정 과목의 표점이 굉장히 높아지면 저 과목을 잘 본 애들은 단순 표점의 반영대학으로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 경고하는 거예요. 올해 단순 표점의 반영대학의 의대들은 컷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혹시라도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최상위권 자연계 학부모님들이 앉아 계신다면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예비 고3 학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시니까 우리 관심사 있었죠. 제가 올해 다른 예비 고3 설명회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 지학의 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 예, 이어질 것 같다. 예, 왜? 표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지구과학의 선택자들은 대거 아마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2는 지금 예상 표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맞죠? 저희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2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리고 무시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발표하는 게 그렇게 객관적일 것 같지가 않다. 왜? 모수가 너무 적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부터 가채점 분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채점 분석 중요한 이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을 몇 가지만 좀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수능 직후 고민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정말 경계하셔야 될 거 특히 인문계에서 진짜 경계하셔야 될 거 자, 국, 영, 수는 어려웠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어차피 영어는 등급이에요. 그러면 남는 거는 국어하고 수학밖에 없죠? 국어하고 수학이 원점수만 남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번에 사탐은 쉬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국어하고 수학은 좀 못 봤는데 사탐을 굉장히 잘 봤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배치표를 보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막상 원서를 쓸 땐 절대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원점수로 대학을 쓰는 대학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서 착시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채점이 끝난 다음에 가장 무식한 질문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저희 아이는 영어가 1등급이고요 국수 탐이 원점수가 270인데 어느 대학 가요?
가장 무식한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처럼 무식한 질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대학은 존재한다 안 한다? 전국의 200개 대학 중에 그렇게 원서를 받는 대학은 한 개의 대학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뭐로 전환된다? 표점으로 전환되고 변표로 전환되고 100분위 1로 원서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내일 어느 대학의 논술을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에요. 이 분들조차도 기준은 뭐예요? 그 질문을 왜 합니까? 우리 아이가 정시에서 그 대학을 충분히 붙을 개연성이 높다면 그 대학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뜻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질문이 그 질문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성대라고 한다면 성대에 지원할 때 원점수를 갖고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표점을 갖고 쓰는 거고 변표를 적용해서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혹은 논술을 보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상식적이지 못한 질문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온라인 배치표나 이런 등등을 여러 가지를 참고하셔갖고 예상 표점을 가지고 이 표준 점수가 과연 성대에 정시까지 간다면 뭐 가능하겠냐를 다 따져봐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올해는 더 심할 것이다. 이 부분이. 이해되셨죠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점수 중심으로 우리 아이의 응시 여부를 따지는 것만큼 정말 바보 같은 행위는 없다. 아셨나요? 됐죠? 두 번째, 이투스에서 발표한 표준 점수를 믿지 마라.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밴드에 댓글을 달았던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점수가 이런데요. 쭉 썼어요. 성대 논술을 성대 공대를 보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었어요. 되게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상 표준 점수를 쭉 뽑아봤어요. 딱 봤더니 딱 성대에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나 고대나 연대는 장담할 수 없는 아이예요. 이러니까 질문을 하지. 그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애매하니까. 근데 표준 점수로 다시 돌려봤어요. 저희 예상 표준 점수로 돌려봤더니 한 번쯤은 성대 공대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의 표점이 단 1, 2점이라도 틀린다면 이 아이는 성대 공대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제가 이투스 관계자가 아니고 무슨 대성이든 메가든 어떤 관계자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표점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라는 장담을 이 자리에서 진짜 이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평가원조차도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발표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상 등급컷 발표해 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가 백지화 됐잖아요. 왜? 그거 왜 백지화 시켰을까요? 그거 틀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평가원이. 그렇지 않아요? 그거 믿고 우리는 최저 통과했어. 그리고 혹은 우리는 최저 통과 못했어. 그리고 안 보러 갔는데 근데 통과가 됐어 나중에. 이걸 평가원이 감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근데 사교육은 감당할 재주가 있죠. 역시 사교육이야. 이러면 돼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 믿지 말랬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공교육은 그렇게 쉽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머님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아이의 예상 점수를 뽑아볼 땐 무조건 예상 표준 점수를 가지고 우리 아이의 위치 파악을 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특히 이번에 사탐이 쉬웠던 누구는? 인문계는. 알겠어요? 여기서 엄청난 왜곡의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4개의 영역을 반영한다면 상식적으로 아버님들이 입시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느끼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4개의 영역을 봤으니까 상식적으로는 25%씩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25%씩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딱딱딱딱딱딱 25%씩 반영하는 대학은 주로 보면 교대예요. 참 교대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대는 특정 영역의 우수한 학생을 원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뛰어난 애들을 원해, 이런 뜻이에요. 교대는 이미 반영 비율에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대학은 예를 들어서 수학이 40%야. 그러면 그 대학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수학의 우수성을 갖고 있는 애가 우리는 우수한 학생이라고 믿고 있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얘기해요. 뒤에 아마 우리 김명진 소장이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례를 보면서. 똑같은 원점수였을 때, 그죠? 원점수는 A와 B가 똑같은데 대학별 환산 점수를 돌렸더니 대학의 차이가 거의 2개가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된다. 이거는 2부에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됐죠? 아,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구나 정도만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그거에 따라서 정시 합격 가능성 여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직후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조사를 조금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마도 작년의 표점과 올해의 표점이 다르고 작년에 영어 1등급 비율과 올해의 1등급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아,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작년의 결과라는 건 의미가 없다며. 제가 언제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절대화될 수가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전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시는. 그죠? 따라서 전년도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시의 어떤 여부,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전년도의 결과가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구해보시는 거, 이건 좀 개인적인 정보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능 이전에 접수한 대학의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를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수능 직후 2019년도 입시 변수를 좀 검토해라 라는 건데, 이거는 대학별 상세 설명회 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왜냐면 대학별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수능 체계에서는 무엇이 변수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했던 얘기, 특정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올해 몰릴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의 국어의 반영 비율이 거의 40%야. 그러면 어떨까요? 특히 올해 국어가 표점도 엄청 높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 벌어져요? 국어의 표점이 되게 높은 애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너무 불안해. 이런 분들은 무조건 나는 100분위 반영 대학 쓸 거야 이러면 돼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100분위는 표준 점수의 체계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100분위 반영 대학들은 주로 커트라인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안정권을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00분위 반영 대학을 일단 안정권 잡고 표점 반영 대학은 조금 도전적으로 원서를 쓰는 이런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해석되시나요? 근데 주로 보면 100분위 반영 대학이 상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주로 보면 여대들이 100분위를 많이 반영해요. 뭐 숙명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뭐 이런 대학들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표현하면 뭐 국순세단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이 밑에 대학들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올해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영역의 표점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안정권 잡는데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100분위 반영 대학을 안정권으로 잡는 이런 패턴을 좀 잡아보는 것도 의미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얘기했던 2, 3등급의 중위권의 표준 점수가 사실 어때요? 대단히 좀 작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소위 표현하면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라인에 있어서의 밀집도가 좀 높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올해도 중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위권은 좀 편해졌고 중위권은 굉장히 힘들어진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 일부 과목의 변수 확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근데 이거는 조금 뚜껑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탐의 변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2문제 틀렸더니 100분위가 갑자기 2문제밖에 안 틀렸는데 그래서 45점인데 100분위가 막 78이 나온다든지, 혹시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대단히 좀 정시에서
큰 변수의 역할을 일으킬 여지는 조금 있긴 있다. 근데 뭐 최종적인 좀 성적의 결과들을 조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영역의 상대적 영역이 일단 확대됐다. 그래서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그래서 영어 1등급을 찍었는데 국수를 좀 못 본 학생들은 어때야 돼요? 무조건 어디로 돌진한다? 영어를 반영 비율을 곱하는 대학을 일단 고정 세팅, 이런 전략을 짜가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나 국수 좀 못 보고 영어만 잘 봤어. 근데 영어는 거의 영향력 없잖아.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영어의 영역이 높은 대학들도 여전히 꽤 많다. 단지 서울대나 고대나 이런 대학이 아닐 뿐이다.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권의 대학 라인과 상향 지원의 대학 간의 관계로 인해서 특정 대학의 어떤 폭발 가능성, 뭐 앞서 제가 얘기했던 뭐 전년도로 얘기한다면 뭐 연대와 뭐 고대와의 관계, 서울대와 고대와의 관계, 뭐 이런 관계 문제겠죠. 그죠? 뭐 이런 어떤 관계들은 추후에 아마도 성적이 좀 발표되면 훨씬 더 자세하게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연대에 어떤 과들은 분명히 문제가 터질 것이다. 단지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얘기하는 순간 펑크가 안 날 거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들은 올해도 꽤 벌어질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 대한 과도한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이 수능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수시에서 붙어야 돼.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과열 현상에서 제가 경계해야 될 거는 별거 없습니다. 안 가도 되는 학생이 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안 가도 되는 학생이 응시하잖아요. 이상하게 붙어요. 대학이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들 간에 야, 혹시 얘네 성적표 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근데 그 객관적으로는 성적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안 가도 되는 애는 그렇게 꼭 될까?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역시 똑똑한 게 티가 나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수능이 어려웠다. 그래서 정시는 더 치열하고 또 이것도 맨날 하는 패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재수생의 강세는 이어질 듯. 그죠? 내일 제가 신문 기사 이제 써머리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재수생의 강세가 이어질 듯이라는 기사를 안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년에도 재수생의 강세는 이어질 거예요. 내후년도에도요. 네? 대한민국 입시가 이 모양새를 갖고 있을 때는 재수생의 영역은 늘 함께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나머지 안 써도 되는, 혹은 안 가도 되는 이런 대학에 응시했다가 합격을 했을 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해요. 문제는 그 피해가 뭔지 아세요? 피해가 뭔지 모르시죠? 제일 큰 피해는 어떤 면에선 아이가 그 대학에 애정을 못 갖고 대학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피해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머님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애가 성대를 논술을 보러 갔어요. 근데 성대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점수인데 성대를 붙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고대 같은 데를 못 간 게 너무 억울해요. 그냥 한번 막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니 뭐 사회 나가서 성대 나오나 고대 나오나 그렇게 크게 달라요? 그게 그렇게 억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걔가 성대 가서 학교에 애정을 갖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래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고대가 훨씬 더 훌륭한 대학이고, 얘가 고대를 나오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성대는 정말 그에 비하면 너무 후진 대학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대학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면, 근데 애들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바로는 그렇게 대학 생활에 집중을 못 하더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더라? 재수를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손해를 보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신문, 언론들이 떠드는 이 이야기에 너무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수시는 붙고 봐야 돼라는 기조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아마도 제 예상은 3부에서 우리 박준호 원장님이 나오셔갖고 작년에 자기가 원서를 쓰면서 애가 그렇게 고민했던 내가 수시를 여기를 갈까 말까, 이거 응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했던, 그래서 제가 어떤 시뮬레이션의 구조로 어떤 것까지를 검토하면서 이 아이를 못 가게 해서 결국에는 아마 서울대 의대를 보냈는지,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아마 해드릴 거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런 고민도 하는 거구나. 응시 여부를 판단할 때 저런 거를 요소들을 보는 거구나. 이거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한번 아이들도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화에서 아마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저희 설명회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제 광고도 해드릴 텐데, 저희 설명회는 가채점 설명회 이후에는 실제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왜냐면 저희는 실체점 설명회만큼은 실제로 진짜 원서 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줘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저희 입장은. 그래서 저희는 모든 지점별로 정말 지겨운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대학별로 다 쪼개서 상세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심층 분석 설명회를 해요. 대학별 설명회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으니까 향후에 정시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각 지점별로 이루어지는 심층 분석 설명회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참석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생각할 때예요. 알겠어요? 걱정하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걱정이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라고요? 생각할 때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휴식을 줘야 될 때예요. 꼭 기억하세요. 휴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눈빛에서 미사일이 쏘아지면 안 돼요. 야, 그래 쉬어. 그리고 눈빛을 가지고 아이를 죽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쉬면서 생각은 좀 많이 해봐.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쉬면서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쉬면서 걱정하지는 마.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휴식과 생각의 시간을 주고, 됐죠? 부모님들은 뭐하라? 경제적 지원과 생각을 하세요. 범주가 다르죠? 네. 그렇게 좀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제 순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고 2부, 3부 들으시면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쭉 그 서머리 해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내용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순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